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일이 11월 27일로 결정됐습니다. 첫 야간 발사이자 또 처음으로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이 전 과정을 통과해 그 의미가 새로운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11월 27일 새벽 1시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4차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11월 27일 밤 12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입니다. 우주청은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 수행 궤도인 고도 600km를 고려해 발사 예정 시간을 오전 12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발사대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 확인 시험을 2회 실시했고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새벽 시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야간 운영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전날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발사가 미뤄질 경우 발사 예비일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시스템 36개 가운데 2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85개의 시스템이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째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화재로 완전히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로 옮겨 복구하기로 했는데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서비스 중단 나흘째이자 화재 발생 이후 첫 근무일. 정부 전산망 목통 사태에 재난대책의 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셧다운된 정부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은 모두 647개. 정부는 우선 화재 영향이 적은 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인데 생각처럼 빨리 정상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뒤 재가동할 예정인데 서버 장비 등이 정전기와 물에 취약해서 전문 업체를 불러 작업하는 데만 1,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 센터로 옮겨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주요 시스템 4개를 포함해 2등급 10개, 3등급 31개 등이 대상입니다. 대구센터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민간 기반 시설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실과 배터리실이 격벽으로 분리돼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설계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정상화까지 4주는 걸린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됐던 우편 서비스 가운데 우체국 신선식품 소포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 예고와 배달 완료 문자 전송 시스템을 복구해 오늘부터 우체국 창구를 통한 신선식품 소포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부터 재개된 우편 서비스 가운데 신선식품 접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추석 명절용 선물을 보낼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선식품 접수가 재개됐지만 배달 지연 가능성에 동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현금으로만 할 수 있었던 소포상자 신용카드 구매와 착불소포, 안심소포 접수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 서류 열람과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오늘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발급기가 정상 운용되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동소유자 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커진 원인으로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은 결함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는 열폭주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전원 등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문제는 열폭주가 시작되면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미세한 단락이나 과열이 발생하면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메탄, 에틸렌 등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고 배터리 양극의 화학물질이 분해되면서 산소도 뿜어져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불과 5에서 10초 만에 1000도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열은 배터리셀을 폭발적으로 파괴해 즉각적인 발화로 이어집니다. 외부 불꽃을 꺼도 배터리 내부가 임계 온도인 200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도 한번 불이 나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든지 연기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면 잠시 후에 열폭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끄려고 하지 마시고 네. 즉시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이 밀집된 환경이어서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간 온도 가스 감지 센서를 구축하고 배터리 간 간격을 확보하는 등 화재 예방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뿐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등 여러 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배터리 화재가 2,4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정은 돼요.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2차 점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역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경기도 성남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400여 건에 달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125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이 1,300여 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열폭주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에 최대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면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이나 외부 충격, 부품 노후 등으로 화재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고 원인 규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치과나 정밀기계 등에서 구조물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약한 내구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과 새 소재를 결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료를 단단하게 만들면 쉽게 깨지고 유연하게 하면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던 기존의 광경화 3D 프린팅. 특히 복잡한 구조체에서는 특정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금세 파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머신러닝 기반 구조 설계와 새로운 레진 소재를 결합해 머신러닝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 설계입니다. 인공지능이 구조 시뮬레이션으로 취약 부위를 찾아낸 뒤 필요한 강도에 맞춰 자동으로 빛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 번에 걸쳐서 프린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저희는 한 번에 이제 설계안만 바꿔줌으로써 빛의 세기를 바꿔주고 그래서 구조 안에서도 여러 물성이 동시에 구현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구부려도 쉽게 부러지지 않을 만큼 유연하고 반복적인 충격에도 오래 버텨내는 이 구조체는 단 하나의 소재와 한 번의 프린팅으로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폴리우레탄 기반 아크릴레이트 합성 소재를 개발해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성질부터 고무처럼 말랑한 성질까지 폭넓은 물리적 특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0배 정도의 차이에 달하는 다양한 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레진 조성물을 개발을 해서 이 DLP 3D 프린팅과 함께 되게 연속적으로 넓은 물성 범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범퍼와 바이오, 의료용 구조물뿐 아니라 우주산업과 스마트 센서가 적용된 전자기기까지 강도와 기능을 겸비한 소자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전 보조 건물 내 전기 설비가 지진으로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센서 하나로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이영주 교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재범 박사 공동연구팀은 단일 지진계에서 들어온 신호를 이용해 건물 안 130여 곳의 흔들림 정도를 단 0.07초 만에 계산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양한 지진파를 학습하도록 6단계 구조를 설계해 300개의 가상지진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실제 지진 기록을 한국과 미국 원전의 안전 기준에 맞춰 검증한 결과 큰 지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잡음이 전혀 없을 때는 오차율은 0.5% 미만, 잡음이 섞인 10데시벨 환경에서도 약 4%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시작을 알리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국내외 주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생태계의 전방위 혁신을 이끌고 산, 학, 연, 관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지컬 AI는 인공지능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AI 기술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지컬 AI는 주변 환경을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된 가운데 카카오가 기존 친구 목록을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4분기에 이러한 친구 탭 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로 미성년자가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 무제한 노출된다는 비판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과 설정 등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오픈AI가 챗 GPT를 통해 물건을 직접 살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이용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쉬와 쇼피파이에서 본 상품을 챗 GPT에서 나가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결제 기능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챗 GPT 플러스뿐만 아니라 챗 GPT 프로, 무료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챗 GPT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데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픈AI는 앞으로 장바구니에 상품 여러 개를 담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기능과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에 3,200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은 지난 추석보다 더 붐빌 전망이지만 귀경길은 긴 연휴에 차량이 분산되면서 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추석 연휴 동안 3,218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보다 8.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기간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여행을 계획 중으로 약 90%가 국내, 10%가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 달 6일에 가장 많은 9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승용차 667만 대가 도로로 몰리면서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다음 달 5일이 가장 막힐 전망입니다.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10분, 광주까지는 6시간 반,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서울로 가는 귀경길은 추석 당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50분, 광주에서는 8시간 20분, 강릉에서는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귀성길은 더 밀리지만 귀경길은 덜 밀리는 셈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고 귀경기간도 여유가 있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의 경우도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추석 당일에 늦은 귀성과 이른 귀경, 역귀성과 역귀경 등이 몰리면서 정오쯤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귀경길 정체는 다음 달 8일 오후부터 평소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전후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270여 개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공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이 컸던 면세점을 포함해 관광업계는 모처럼의 중국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기대만큼 효과가 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첫날, 1,7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这里的人生是比较好的，我们国内的应该没那么好。 중국인 3명 이상이 함께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15일간의 무비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한령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17만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6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까지 313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과 맞물려 정부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 위기설까지 나왔던 면세점은 모처럼 중국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만 명 이상 저희 쪽으로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광업계는 맞춤형 할인 행사와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만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실제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고급 제품이 중심이 아니라 실속 중심의 쇼핑을 할 것이다. 구매 금액도 한 7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이들의 귀환이 유통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해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 동안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5차, 6차 기획조사에서 전세 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전세 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습니다. 국토부는 올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 사기 추출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하면서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경기버스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날 예정으로 근무 형태와 임금 인상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는 민영대 노선의 하루 17시간 장시간 운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1일 2교대제 도입과 준공영제 노선 임금 1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 측은 민영제 노선 탄력 근로시간제 유지와 준공영제 노선 임금 3% 인상 뒤 추후 협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경기도 시내외 버스 1,575대 가운데 약 8,437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YTN은 강원도에서 수십억 정부 지원금을 들인 전기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방치됐던 자전거들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보관 중인 전기 자전거가 몇 대인지 직접 세봤습니다. 전체 400대 전기 자전거 가운데 절반인 200대가 이곳에 보관 중입니다. 춘천시는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차 있는 사람만 전기 자전거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 뒤늦게 이용 조건을 없앴지만 지난 7월 정부 지원금이 바닥났고 춘천시 역시 시의회 반발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이 전기 자전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하수처리장. 전기 자전거 400대가 천막에 덮여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지난 4월에도 이 방치돼 있는 자전거 수백 대의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 장소만 바뀌었을 뿐 자전거는 이렇게 또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더는 두고 볼 수 없자 최근 시의회가 올해 운영비 1억 8천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한 달 넘게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 선정하고 2차 공고 나가고 또 이제 계약기 하는 또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은 좀 시작될 것 같아요. 유료 운영을 검토 중인데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 전기자전거 대여업체도 많아 이용 실적이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얼마만큼 사용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을 얼마를 사서 우리 춘천시에 얼마만큼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영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이미 들인 수십억 정부 지원금에 자치단체마저 해마다 수억 원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 세금 낭비를 반복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9월 3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